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일본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현재 일본 결혼 정보 업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려 500명 이상의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만 원합니다라며 대기 중입니다. 차라리 한국 시골에 살아도 일본 도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일본 아파트는 난방조차 제대로 안 되는 후진국 수준입니다. 매년 수천 명이 자기 집에서 추위로 사망합니다. 한 일본 여성이 밝힌 일본의 충격적 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온 24살 아리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는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서운 현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난달 저희 회사의 나카무라 과장님이 아침에 출근하지 않으셨어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과장님은 집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었어요. 바로 전날까지 제 옆자리에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집이 너무 추워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흔해졌습니다. 전기세가 너무 비싸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집도 한 달 전기세가 무려 35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어서 요즘은 이불을 3개씩 덮고 자야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매년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집안에서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은 숫자죠. 화장실에 갈 때 방 안과 화장실의 심한 온도차 때문에 쓰러지는 분들이 많고 밤새 추위를 견디지 못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월급으로 2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직장인 평균치라고 하지만 실제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신주쿠 근처 원룸 월세가 130만 원, 관리비가 20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가 40만 원 정도 나가고 통신비가 8만 원, 교통비로 20만 원이 들어가니 식비와 기타 생활비로 남는 금액이 50만 원도 채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 한번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지난주 시부야에서 동료 하시모토 유미와 카페에서 만났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에 6천 원이 넘더라고요. 우리 둘 다 월급날까지 일주일 남았다며 한숨을 쉬었죠. 유미는 이미 5번째 신용카드 대금 연체 통지를 받았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는 5년째 임금 동결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은 경기 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사이 물가는 매년 3%씩 올랐어요. 실질 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지난 회의에서 버텨보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올해만 5명이 퇴사했어요. 모두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난 겁니다. 지난달에는 니가타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앞으로 도쿄에서도 큰 지진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지진 보험료는 작년보다 2배나 올랐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가입할 엄두도 나지 않아요. 만약 지진으로 집이 무너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심각해요.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저희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생선 가격이 2배로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해산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수출이 줄어 농작물 가격도 폭락했다고 하세요.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취업 지원금이나 주거 안정 대책은 모두 말뿐입니다. 친구 미야모토는 정부 지원 주택을 신청했지만 경쟁률이 30대 1이라 포기했어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노후한 아파트에서 최소한의 난방으로 버티거나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미래를 계획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결혼이나 출산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의 생활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고 월급도 제때 오르고 야근 수당도 제대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더 알아볼수록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곳의 생활 모습이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소울라이프 JP라는 계정을 팔로우하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생활하는 일본인들의 일상을 담은 콘텐츠였어요. 그들은 모두 일본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회사 동료 고토 레이코의 사촌이 얼마 전 한국에서 취업했다고 해서 그녀와 화상 통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의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3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야근을 하면 수당을 따로 받고 주말에 출근하면 휴일 수당도 챙겨준다고 합니다. 반면 저는 밤 10시까지 일해도 서비스 잔업이라며 한 푼도 더 받지 못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 친구의 집이었어요. 원룸이지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죠. 거기다 난방비는 겨울에도 월 5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했어요.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회사에서 몰래 한국 취업 사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K커리어와 일본인 인제뱅크라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었는데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뽑는 회사들이 많았고 연봉도 일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회사가 기숙사나 주택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주말에는 도쿄 시노쿠보 한인타운을 방문해서 직접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뉴라이프 코리아라는 이민 상담소에서 무료 상담도 받았어요. 이제 한국행은 단순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지금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언어 장벽부터 비자 문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요즘 일본 정부가 해외 이주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퇴근 후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월급의 반을 학원비로 내야 했지만 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했고 점심시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회화 공부를 했어요. 평일 저녁에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한국 취업을 꿈꾸는 일본인들이었어요.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한국에 취업한 선배의 조언도 들었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 생활 습관, 필요한 서류 등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특히 한 선배는 일본을 떠나는 건 패배자의 선택이다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대로 일본에 남아있다간 저도 나카무라 과장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IT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한국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언어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인터넷으로 한국 취업 전문가와 미팅도 했습니다. 그는 제 이력서를 검토해주고 면접 준비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올해만 벌써 5명이 해외 취업을 위해 퇴사했어요. 회사 분위기는 점점 더 침체되어 갔고 남아있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았고 임금 인상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휴게실에서 우연히 한국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청년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발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매년 집값과 월세만 오르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때 옆자리에 있던 시니어 사원분이 한숨을 쉬면서 나도 젊었을 때 한국으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안 갔더니 이제는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만류했지만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이미 일본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행기에서부터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항공사의 비행기는 난방이 잘 되어 있어서 따뜻했어요. 일본 항공사는 비용 절감 때문에 기내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며 담요를 빌려주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승무원 분들도 밝은 표정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5일간의 서울 탐색 여행을 위해 미리 세부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일본의 공항은 시설이 낡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국장에서부터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실내 어디를 가도 춥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이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의 공항철도는 바닥이 차갑고 난방이 약한데 한국은 객차 안이 따뜻했어요. 게다가 요금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갈아탈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역사 안이 따뜻한 것은 물론이고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었습니다. 일본은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종로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서울스테이에 도착했는데 가장 큰 충격은 숙소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오는 게 신기해서 한참을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주인분이 보일러 사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난방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 달 난방비가 5만 원 정도라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거기다 수도세와 전기세도 일본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근처 편의점에 가보았습니다. 일본 편의점은 야간에 난방을 약하게 해서 춥기로 유명한데 이곳은 달랐어요. 편의점 안이 따뜻했고 도시락을 데워주는 전자레인지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물가였어요. 일본에서는 편의점 도시락이 약 8,000원인데 여기는 4,500원이었고 김치 같은 반찬도 훨씬 푸짐했어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컵라면도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종로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보았어요. 갑자기 목이 아프고 열이 나서 근처 내과를 찾았는데 이것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예약을 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이곳은 그냥 방문해도 바로 진료를 볼 수 있었어요. 진료비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감기 진료만 받아도 보험 적용 후에도 약 4만 5천 원은 내야 하는데 여기는 기본 진료비가 15,000원이었고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휴대폰 유심을 구매해보니 통신 환경도 일본과 완전히 달랐어요. 데이터 속도는 더 빠르고 요금은 더 저렴했습니다. 서울 어디를 가든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 사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서울 답사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취업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IT 솔루션즈라는 회사에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일본어와 한국어 통역 능력을 강조한 이력서를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첫 화상 면접에서 저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머릿속이 하얘져 준비했던 한국어를 모두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면접관님이 자기소개해보세요 라고 하시는데 더듬더듬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울음이 나와 버렸습니다. 면접관님들은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저는 이미 망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예상대로 일주일 후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어 실력 부족과 기술적 역량 보완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도전이 실패로 끝나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서울의 코워킹 스페이스 테크허브에서 한국 개발자들과 네트워킹할 기회가 생겼어요. 온라인으로 참여해 소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브릿지라는 헤드헌팅 회사에 등록한 후 두 번째 면접 기회가 찾아왔어요. 네오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한국인 남성분이 당황하셨는데 저는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의 경험을 살려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다른 회사의 임원이셨고 제가 일본어로 위험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설명하고 다른 승객들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시더니 명함을 건네주셨습니다. 두 번째 면접 당일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 모든 항공편이 지연되었어요. 면접 시간에 늦을 위기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택시비가 15만 원이나 한다고 해서 공항버스를 탔어요. 하지만 교통체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결국 급한 나머지 두 정거장 앞에서 내려 비가 오는 길을 뛰어갔어요. 옷은 완전히 젖었고 머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30분이나 늦어서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각오를 했어요. 젖은 옷차림으로 들어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면접 시간을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 열정 그대로 일하겠습니다. 면접관님들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다가 이내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젖은 옷차림으로 끝까지 오신 그 열정이 중요합니다. 면접 시작하시죠.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려는데 비에 젖어 거의 읽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내용을 외우고 있었기에 자료 없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김정훈 CTO님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당신은 한국어가 서툰데 어떻게 일을 하실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 한국어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있고 3개월 안에 업무가 가능한 수준이 되겠다고 자신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마음을 놓을 새도 없이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갑자기 해외 취업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만든 거예요. 서류 심사가 한 달, 2달 계속 미뤄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기다려주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조급했어요. 일본 정부가 청년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아예 비자 발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매일 아침 비자 발급 사이트를 새로 고침했어요. 어느 날은 12시간 동안 새로 고침만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알림음이 울렸어요. 귀하의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저에게는 한국행을 알리는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어요. 곧바로 회사에 연락을 드렸더니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정말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시간이 왔어요. 제 방을 가득 채운 짐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회사 취업이 확정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던지시며 배신자. 우리나라가 못마땅하냐?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이미 짐을 싸둔 상태였기에 그날로 집을 나왔어요. 한밤중에 혼자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데 갑자기 지진 경보가 울렸습니다. 작은 지진이었지만 운명이 제 선택을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무서웠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출국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일본 정부가 해외 이주자의 재산 반출을 제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1,800만 원을 한국으로 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급히 은행에 갔지만 송금 심사에 최소 2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비행기는 일주일 후인데 말이죠. 그때 은행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저도 딸이 있는데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 직원분 덕분에 겨우 송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출국 전날 할머니께서 몰래 찾아오셨어요. 이거 할미가 평생 모은 거다. 봉투 안에는 100만 엔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늙은이들의 나라가 되어버렸어. 너는 꼭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날 밤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걸로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어요. 네, 아버지.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출국 전날 밤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응급실은 난방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평소 고집이 세신 아버지가 이렇게 작아 보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고혈압과 스트레스성 심장 발작이 왔대요. 하필 야간이라 응급수술비만 700만 원이 넘게 청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내셨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병원비를 내면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빨리 오지 않아도 된다. 가족이 먼저라고 해주셨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입원실이 너무 추워서 상태가 더 나빠지신 거예요. 간호사님께 난방을 좀 더 틀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원장님의 지시로 에너지 절약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작은 전기 히터를 사서 몰래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전기세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아버지가 손짓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한국에 가려는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이런 병원에서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저는 한국 친구에게 연락해서 서울의 병원 상황을 물어보았어요. 영상을 받아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따뜻한 병실에 최신 의료 장비, 거기다 수술비는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아버지께 그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셨지만 조금씩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일본인 환자가 한국에서 수술받은 인터뷰 영상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리사, 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나 보구나.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였어.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건강해지면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구나. 너희 회사도 구경하고. 아버지가 회복되시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제 한국행을 축복해 주셨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하다. 아버지는 이제 이해한다. 그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시고 일주일 후 저의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걷기가 불편하신 상태였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 중에 텔레비전에서는 또다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부터 해외 이주자의 자산 반출이 전면 제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하루만 늦었어도 모든 게 물거품이 될 뻔했죠.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아둔 거다. 열어보니 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인감증명서와 함께 일본은행 계좌 해지 위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니 내가 알아서 해라. 어머니는 조용히 제 방으로 오셔서 작은 상자를 주셨어요. 그 안에는 제가 어렸을 때 쓴 일기장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비행기에서 읽어보렴. 마지막 창을 넘기니 현금 100만 엔이 들어있었어요. 새벽에 할머니께서 몰래 전화를 주셨습니다. 할미는 너무 늙어서 한국에는 못 가겠다. 하지만 내가 자랑스럽구나.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비상뉴스가 나왔어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라디오를 끄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옳았던 것 같구나.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출국장은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저처럼 새로운 미래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원이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처음으로 제게 웃어 보이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일본 하늘을 보았습니다. 20살의 저는 이 하늘 아래서 미래를 꿈꿨지만 이제는 그 꿈을 위해 떠나야만 했어요. 이건 도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가 준 상자를 열었어요. 어린 시절 일기장을 넘기다가 10살 때 쓴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따뜻한 집에서 살 거야. 엄마 아빠도 모시고. 그 옆에는 어머니의 쪽지가 있었어요. 내 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언젠가 우리도 내게 갈게. 창밖으로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슬픔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지만 가슴 한편에는 따뜻한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소개해준 원룸에 들어서는 순간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포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첫 출근 날 저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팀 회의에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에 한국어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동료들은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저는 너무 부끄러워 화장실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씀에 저는 더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수하면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회사에서는 매일이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질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퇴근 시간이 되면 아리사 씨,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라며 오히려 팀장님이 먼저 저를 보내셨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계속 이어졌어요. 회사에서 한국어 교육비를 지원해 주셔서 주 3회 한국어 학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점심시간이면 제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일부러 쉬운 단어로 대화를 이끌어 주었어요.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28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생각났어요. 그날 저녁 저는 대형마트에 가서 할머니께서 이불 속에서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거위털 침낭과 보온팩을 구입하고 보온이 탁월한 이불도 준비해서 보내드렸어요. 또한 부모님께는 떨리는 손으로 1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어머니가 전화로 오셨습니다. 아리사,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내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잖아. 제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여기는 난방비도 얼마 안 들고 밥값도 엄청 싸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주말에는 동료들과 찜질방에 갔습니다. 따뜻한 온돌에 누워있으니 그동안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동료가 제 어설픈 한국어를 교정해 주면서 우리 아리사, 이제 많이 늘었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제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춥지 않았고 끼니 걱정도 없었으며 퇴근 후의 삶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문득 일본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어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많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아리사, 내가 보내준 돈으로 난방을 틀었단다. 이제는 밤에 덜 춥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생활은 때로는 어렵고 외롭기도 했지만 매일 따뜻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던 날, 회사에서 깜짝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맡은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어서 특별 성과급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일본 기업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제 일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팀장님은 아리사 씨 덕분에 우리가 일본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었어요 라며 모든 직원들 앞에서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특별 성과급 200만 원은 제게 큰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지금까지 월급에서 조금씩 저축해둔 돈도 있었기에 이제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저축 계좌를 개설했어요. 상담사분이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일본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친절한 금융 서비스였습니다. 월 10만 원씩 적금도 시작했고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세웠어요. 동네 부동산에 방문해서 전세 상담도 받았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 방식인 전세 제도가 신기했어요.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월세 없이 살 수 있다니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일정 기간 돈을 모으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생긴다니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울면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받은 성과급으로 항공권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한국에 와 보시면 좋겠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가보고 싶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일본에 계신 부모님의 난방비와
의료비를 지원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외할머니께도 정기적으로 따뜻한 음식과 건강보조식품을 보내드렸어요. 할머니는 전화로 늘 아리사, 너 덕분에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 걱정은 제 미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행복까지 포함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수입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향수병이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신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공항에서 모시고 온 부모님은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셨어요. 이렇게 따뜻하다니.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대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회사에도 모시고 갔어요. 팀장님께서 일본어로 인사를 하시며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리사 씨는 우리 회사의 보물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딸을 인정해주는 말을 처음 들으셨나 봅니다. 저녁에는 동료들과 한정식 집에서 회식을 했어요. 일본의 회식처럼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계속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우리 딸이 좋은 곳에서 잘 지내는구나. 귀국하시기 전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극세사 네일과 수면, 양말 등 방한용품과 반신 조교기를 선물해드렸어요. 아버지는 연신 아리사 미안하다. 네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했는데 라며 우셨어요. 어머니는 공항에서 저를 꼭 안아주시며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오래 머물러도 될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끄덕이며 언제든지요. 다음에는 더 큰 집에서 함께 지내요라고 약속했습니다. 어제는 일본의 친구 5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모두 한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블로그에 올린 한국 생활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대요. 특히 난방비와 병원비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일본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사는 것. 이곳 한국에서는 그런 꿈을 꾸는 것조차 따뜻합니다. 회사에서는 한일 브릿지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양국 청년들의 교류와 취업을 돕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내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의 한국 이주 가능성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과 노후 생활 환경을 비교해보니 한국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버지도 이제는 몇 년 후에는 우리도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블로그 도쿄에서 서울로의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어요. 제 경험담이 많은 일본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한국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도 받았어요. 일본 청년들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이죠. 주말에는 한일 문화교류 단체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오는 일본인들의 정착을 돕고 양국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보람찬 일이었어요. 5년 후에는 양국을 잇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멘토도 찾았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따뜻한 집, 안정적인 직장, 미래에 대한 희망. 제가 찾던 모든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일본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현재 일본 결혼 정보 업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려 500명 이상의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만 원합니다라며 대기 중입니다. 차라리 한국 시골에 살아도 일본 도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일본 아파트는 난방조차 제대로 안 되는 후진국 수준입니다. 매년 수천 명이 자기 집에서 추위로 사망합니다. 한 일본 여성이 밝힌 일본의 충격적 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온 24살 아리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는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서운 현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난달 저희 회사의 나카무라 과장님이 아침에 출근하지 않으셨어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과장님은 집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었어요.
바로 전날까지 제 옆자리에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집이 너무 추워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흔해졌습니다. 전기세가 너무 비싸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집도 한 달 전기세가 무려 35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어서 요즘은 이불을 3개씩 덮고 자야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매년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집안에서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은 숫자죠. 화장실에 갈 때 방 안과 화장실의 심한 온도차 때문에 쓰러지는 분들이 많고 밤새 추위를 견디지 못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월급으로 2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직장인 평균치라고 하지만 실제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신주쿠 근처 원룸 월세가 130만 원, 관리비가 20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가 40만 원 정도 나가고 통신비가 8만 원, 교통비로 20만 원이 들어가니 식비와 기타 생활비로 남는 금액이 50만 원도 채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 한번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지난주 시부야에서 동료 하시모토 유미와 카페에서 만났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에 6천 원이 넘더라고요. 우리 둘 다 월급날까지 일주일 남았다며 한숨을 쉬었죠. 유미는 이미 5번째 신용카드 대금 연체 통지를 받았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는 5년째 임금 동결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은 경기 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사이 물가는 매년 3%씩 올랐어요. 실질 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지난 회의에서 버텨보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올해만 5명이 퇴사했어요. 모두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난 겁니다. 지난달에는 니가타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앞으로 도쿄에서도 큰 지진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지진 보험료는 작년보다 2배나 올랐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가입할 엄두도 나지 않아요. 만약 지진으로 집이 무너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심각해요.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저희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생선 가격이 2배로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해산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수출이 줄어 농작물 가격도 폭락했다고 하세요.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취업 지원금이나 주거 안정 대책은 모두 말뿐입니다. 친구 미야모토는 정부 지원 주택을 신청했지만 경쟁률이 30대 1이라 포기했어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노후한 아파트에서 최소한의 난방으로 버티거나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미래를 계획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결혼이나 출산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의 생활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고 월급도 제때 오르고 야근 수당도 제대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더 알아볼수록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곳의 생활 모습이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소울라이프 JP라는 계정을 팔로우하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생활하는 일본인들의 일상을 담은 콘텐츠였어요. 그들은 모두 일본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회사 동료 고토 레이코의 사촌이 얼마 전 한국에서 취업했다고 해서 그녀와 화상 통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의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3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야근을 하면 수당을 따로 받고 주말에 출근하면 휴일 수당도 챙겨준다고 합니다. 반면 저는 밤 10시까지 일해도 서비스 잔업이라며 한 푼도 더 받지 못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 친구의 집이었어요. 원룸이지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죠. 거기다 난방비는 겨울에도 월 5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했어요.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회사에서 몰래 한국 취업 사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K커리어와 일본인 인제뱅크라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었는데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뽑는 회사들이 많았고 연봉도 일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회사가 기숙사나 주택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주말에는 도쿄 시노쿠보 한인타운을 방문해서 직접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뉴라이프 코리아라는 이민 상담소에서 무료 상담도 받았어요. 이제 한국행은 단순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지금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언어 장벽부터 비자 문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요즘 일본 정부가 해외 이주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퇴근 후 한국어학원에 등록했어요. 월급의 반을 학원비로 내야 했지만 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했고 점심시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회화 공부를 했어요. 평일 저녁에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한국 취업을 꿈꾸는 일본인들이었어요.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한국에 취업한 선배의 조언도 들었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 생활 습관, 필요한 서류 등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특히 한 선배는 일본을 떠나는 건 패배자의 선택이다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대로 일본에 남아있다간 저도 나카무라 과장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IT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한국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언어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인터넷으로 한국 취업 전문가와 미팅도 했습니다. 그는 제 이력서를 검토해주고 면접 준비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올해만 벌써 5명이 해외 취업을 위해 퇴사했어요. 회사 분위기는 점점 더 침체되어 갔고 남아있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았고 임금 인상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휴게실에서 우연히 한국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청년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발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매년 집값과 월세만 오르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때 옆자리에 있던 시니어 사원분이 한숨을 쉬면서 나도 젊었을 때 한국으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안 갔더니 이제는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만류했지만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이미 일본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행기에서부터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항공사의 비행기는 난방이 잘 되어 있어서 따뜻했어요. 일본 항공사는 비용 절감 때문에 기내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며 담요를 빌려주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승무원 분들도 밝은 표정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5일간의 서울 탐색 여행을 위해 미리 세부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일본의 공항은 시설이 낡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국장에서부터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실내 어디를 가도 춥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이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의 공항철도는 바닥이 차갑고 난방이 약한데 한국은 객차 안이 따뜻했어요. 게다가 요금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갈아탈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역사 안이 따뜻한 것은 물론이고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었습니다. 일본은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종로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서울스테이에 도착했는데 가장 큰 충격은 숙소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오는 게 신기해서 한참을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주인분이 보일러 사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난방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 달 난방비가 5만 원 정도라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거기다 수도세와 전기세도 일본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근처 편의점에 가보았습니다. 일본 편의점은 야간에 난방을 약하게 해서 춥기로 유명한데 이곳은 달랐어요. 편의점 안이 따뜻했고 도시락을 데워주는 전자레인지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물가였어요. 일본에서는 편의점 도시락이 약 8,000원인데 여기는 4,500원이었고 김치 같은 반찬도 훨씬 푸짐했어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컵라면도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종로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보았어요. 갑자기 목이 아프고 열이 나서 근처 내과를 찾았는데 이것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예약을 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이곳은 그냥 방문해도 바로 진료를 볼 수 있었어요. 진료비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감기 진료만 받아도 보험 적용 후에도 약 4만 5천 원은 내야 하는데 여기는 기본 진료비가 15,000원이었고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휴대폰 유심을 구매해보니 통신 환경도 일본과 완전히 달랐어요. 데이터 속도는 더 빠르고 요금은 더 저렴했습니다. 서울 어디를 가든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 사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서울 답사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취업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IT 솔루션즈라는 회사에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일본어와 한국어 통역 능력을 강조한 이력서를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첫 화상 면접에서 저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머릿속이 하얘져 준비했던 한국어를 모두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면접관님이 자기소개해보세요 라고 하시는데 더듬더듬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울음이 나와 버렸습니다. 면접관님들은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저는 이미 망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예상대로 일주일 후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어 실력 부족과 기술적 역량 보완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도전이 실패로 끝나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서울의 코워킹 스페이스 테크허브에서 한국 개발자들과 네트워킹할 기회가 생겼어요. 온라인으로 참여해 소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브릿지라는 헤드헌팅 회사에 등록한 후 두 번째 면접 기회가 찾아왔어요. 네오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한국인 남성분이 당황하셨는데 저는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의 경험을 살려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다른 회사의 임원이셨고 제가 일본어로 위험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설명하고 다른 승객들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시더니 명함을 건네주셨습니다. 두 번째 면접 당일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 모든 항공편이 지연되었어요. 면접 시간에 늦을 위기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택시비가 15만 원이나 한다고 해서 공항버스를 탔어요. 하지만 교통체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결국 급한 나머지 두 정거장 앞에서 내려 비가 오는 길을 뛰어갔어요. 옷은 완전히 젖었고 머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30분이나 늦어서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각오를 했어요. 젖은 옷차림으로 들어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면접 시간을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 열정 그대로 일하겠습니다. 면접관님들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다가 이내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젖은 옷차림으로 끝까지 오신 그 열정이 중요합니다. 면접 시작하시죠.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려는데 비에 젖어 거의 읽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내용을 외우고 있었기에 자료 없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김정훈 CTO님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당신은 한국어가 서툰데 어떻게 일을 하실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 한국어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있고 3개월 안에 업무가 가능한 수준이 되겠다고 자신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마음을 놓을 새도 없이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갑자기 해외 취업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만든 거예요. 서류 심사가 한 달, 2달 계속 미뤄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기다려주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조급했어요. 일본 정부가 청년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아예 비자 발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매일 아침 비자 발급 사이트를 새로 고침했어요. 어느 날은 12시간 동안 새로 고침만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알림음이 울렸어요. 귀하의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저에게는 한국행을 알리는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어요. 곧바로 회사에 연락을 드렸더니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정말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시간이 왔어요. 제 방을 가득 채운 짐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회사 취업이 확정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던지시며 배신자. 우리나라가 못마땅하냐?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이미 짐을 싸둔 상태였기에 그날로 집을 나왔어요. 한밤중에 혼자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데 갑자기 지진 경보가 울렸습니다. 작은 지진이었지만 운명이 제 선택을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무서웠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출국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일본 정부가 해외 이주자의 재산 반출을 제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1,800만 원을 한국으로 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급히 은행에 갔지만 송금 심사에 최소 2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비행기는 일주일 후인데 말이죠. 그때 은행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저도 딸이 있는데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 직원분 덕분에 겨우 송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출국 전날 할머니께서 몰래 찾아오셨어요. 이거 할미가 평생 모은 거다. 봉투 안에는 100만 엔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늙은이들의 나라가 되어버렸어. 너는 꼭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날 밤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걸로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어요. 네, 아버지.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출국 전날 밤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응급실은 난방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평소 고집이 세신 아버지가 이렇게 작아 보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고혈압과 스트레스성 심장 발작이 왔대요. 하필 야간이라 응급수술비만 700만 원이 넘게 청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내셨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병원비를 내면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빨리 오지 않아도 된다. 가족이 먼저라고 해주셨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입원실이 너무 추워서 상태가 더 나빠지신 거예요. 간호사님께 난방을 좀 더 틀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원장님의 지시로 에너지 절약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작은 전기 히터를 사서 몰래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전기세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아버지가 손짓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한국에 가려는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이런 병원에서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저는 한국 친구에게 연락해서 서울의 병원 상황을 물어보았어요. 영상을 받아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따뜻한 병실에 최신 의료 장비, 거기다 수술비는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아버지께 그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셨지만 조금씩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일본인 환자가 한국에서 수술받은 인터뷰 영상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리사, 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나 보구나.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였어.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건강해지면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구나. 너희 회사도 구경하고. 아버지가 회복되시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제 한국행을 축복해 주셨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하다. 아버지는 이제 이해한다. 그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시고 일주일 후 저의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걷기가 불편하신 상태였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 중에 텔레비전에서는 또다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부터 해외 이주자의 자산 반출이 전면 제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하루만 늦었어도 모든 게 물거품이 될 뻔했죠.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아둔 거다. 열어보니 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인감증명서와 함께 일본은행 계좌 해지 위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니 내가 알아서 해라. 어머니는 조용히 제 방으로 오셔서 작은 상자를 주셨어요. 그 안에는 제가 어렸을 때 쓴 일기장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비행기에서 읽어보렴. 마지막 창을 넘기니 현금 100만 엔이 들어있었어요. 새벽에 할머니께서 몰래 전화를 주셨습니다. 할미는 너무 늙어서 한국에는 못 가겠다. 하지만 내가 자랑스럽구나.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비상뉴스가 나왔어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라디오를 끄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옳았던 것 같구나.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출국장은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저처럼 새로운 미래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원이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처음으로 제게 웃어 보이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일본 하늘을 보았습니다. 20살의 저는 이 하늘 아래서 미래를 꿈꿨지만 이제는 그 꿈을 위해 떠나야만 했어요. 이건 도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가 준 상자를 열었어요. 어린 시절 일기장을 넘기다가 10살 때 쓴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따뜻한 집에서 살 거야. 엄마 아빠도 모시고. 그 옆에는 어머니의 쪽지가 있었어요. 내 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언젠가 우리도 내게 갈게. 창밖으로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슬픔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지만 가슴 한편에는 따뜻한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소개해준 원룸에 들어서는 순간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포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첫 출근 날 저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팀 회의에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에 한국어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동료들은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저는 너무 부끄러워 화장실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씀에 저는 더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수하면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회사에서는 매일이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질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퇴근 시간이 되면 아리사 씨,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라며 오히려 팀장님이 먼저 저를 보내셨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계속 이어졌어요. 회사에서 한국어 교육비를 지원해 주셔서 주 3회 한국어 학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점심시간이면 제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일부러 쉬운 단어로 대화를 이끌어 주었어요.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28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생각났어요. 그날 저녁 저는 대형마트에 가서 할머니께서 이불 속에서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거위털 침낭과 보온팩을 구입하고 보온이 탁월한 이불도 준비해서 보내드렸어요. 또한 부모님께는 떨리는 손으로 1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어머니가 전화로 오셨습니다. 아리사,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내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잖아. 제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여기는 난방비도 얼마 안 들고 밥값도 엄청 싸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주말에는 동료들과 찜질방에 갔습니다. 따뜻한 온돌에 누워있으니 그동안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동료가 제 어설픈 한국어를 교정해 주면서 우리 아리사, 이제 많이 늘었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제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춥지 않았고 끼니 걱정도 없었으며 퇴근 후의 삶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문득 일본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어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많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아리사, 내가 보내준 돈으로 난방을 틀었단다. 이제는 밤에 덜 춥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생활은 때로는 어렵고 외롭기도 했지만 매일 따뜻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던 날, 회사에서 깜짝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맡은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어서 특별 성과급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일본 기업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제 일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팀장님은 아리사 씨 덕분에 우리가 일본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었어요 라며 모든 직원들 앞에서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특별 성과급 200만 원은 제게 큰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지금까지 월급에서 조금씩 저축해둔 돈도 있었기에 이제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저축계좌를 개설했어요. 상담사분이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일본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친절한 금융 서비스였습니다. 월 10만 원씩 적금도 시작했고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세웠어요. 동네 부동산에 방문해서 전세 상담도 받았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 방식인 전세 제도가 신기했어요.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월세 없이 살 수 있다니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일정 기간 돈을 모으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생긴다니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울면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받은 성과급으로 항공권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한국에 와 보시면 좋겠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가보고 싶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일본에 계신 부모님의 난방비와 의료비를 지원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외할머니께도 정기적으로 따뜻한 음식과 건강보조식품을 보내드렸어요. 할머니는 전화로 늘 아리사, 너 덕분에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 걱정은 제 미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행복까지 포함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수입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향수병이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신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공항에서 모시고 온 부모님은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셨어요. 이렇게 따뜻하다니.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대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회사에도 모시고 갔어요.
팀장님께서 일본어로 인사를 하시며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리사 씨는 우리 회사의 보물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딸을 인정해주는 말을 처음 들으셨나 봅니다. 저녁에는 동료들과 한정식 집에서 회식을 했어요. 일본의 회식처럼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계속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우리 딸이 좋은 곳에서 잘 지내는구나. 귀국하시기 전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극세사 네일과 수면, 양말 등 방한 용품과 반신 조격기를 선물해 드렸어요. 아버지는 연신 아리사 미안하다. 네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했는데 라며 우셨어요. 어머니는 공항에서 저를 꼭 안아주시며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오래 머물러도 될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끄덕이며 언제든지요. 다음에는 더 큰 집에서 함께 지내요라고 약속했습니다. 어제는 일본의 친구 5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모두 한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블로그에 올린 한국 생활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대요. 특히 난방비와 병원비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일본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사는 것. 이곳 한국에서는 그런 꿈을 꾸는 것조차 따뜻합니다. 회사에서는 한일 브릿지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양국 청년들의 교류와 취업을 돕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내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의 한국 이주 가능성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과 노후 생활 환경을 비교해보니 한국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버지도 이제는 몇 년 후에는 우리도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블로그 도쿄에서 서울로의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어요. 제 경험담이 많은 일본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한국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도 받았어요. 일본 청년들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이죠. 주말에는 한일 문화교류 단체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오는 일본인들의 정착을 돕고 양국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보람찬 일이었어요. 5년 후에는 양국을 잇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멘토도 찾았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따뜻한 집, 안정적인 직장, 미래에 대한 희망. 제가 찾던 모든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빠르게 감동적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